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학원에 의대 준비반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과고반, 외고반이 이제 의대 준비반으로 바뀐 건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자 중 약 30%가 등록을 포기하고 의대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오죠. 이렇게나 의사의 목을 매는데 정작 소아과가 부족해서 오픈런을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경쟁 업체를 대신 해킹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주는 대가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겨온 해킹 대행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조직은 SNS로 해킹 의뢰를 받아 결혼정보업체나 성형외과 등 300여 개 웹사이트에서 지난 2년 동안 약 7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빼낸 고객 정보를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주도해온 박경석 대표가 경찰의 마지막 출석 통보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 대표가 경찰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경찰은 그동안 이 편의시설이 갖춰진 남대문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해왔었는데요. 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전체 경찰서에 편의시설을 약속하면 다음 달 중 출두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강제 구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 발사한 ICBM까지 총 3발을 쏜 건데요. 정부는 지난 토요일 북한 발사에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으로 맞대응하는가 하면 오늘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에 대해 추가 대북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지지율 40%대 회복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고심입니다. 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죠. 전당대회나 검찰 수사 이슈뿐 아니라 현안을 다루는 이 상임위 일정이 계속되면서 이 쟁점 법안들 하나둘 본회의를 앞두게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앞서 야당이 강행 의사를 내비친 법안들 의료법, 간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 양곡관리법 지금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고 이 쟁점이 됐던 노란봉투법도 야당이 내일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앞서 대통령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볼 것이다라며 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부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이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만큼 갑론을 박이 좀 치열한 상황인데 이 개정안이 이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큰데다가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양곡법을 두고서도 오늘 농해수산위에서 여야 공방이 크게 벌어졌거든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역에 있는 양곡 창고업자들을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농업을 볼모로 삼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정중한 사과를 우리 안병길 의원님께 요청합니다. 배를 불리기 위해서 했다 그런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단정해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유감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날치기 다 하시고 지금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셨잖아요.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양곡관리법이나 그다음에 안병길 의원이 우리 농해수위 소속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폄하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우리 의원들을 모독하는 거고 국회를 모독하는 거고 농민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농민권 생존을 위한 이 정책이라고 주장 중이지만 이 여당은 오히려 농가의 피해를 입히는 이 졸속 처리안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민지숙 기자, 강재묵 기자가 여야가 대치 중인 법안들 그리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거대 야당이 지금 바로 그냥 본회의로 보낸 법안들까지도 지금 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한 적이 있죠. 들어보고 오시죠.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또 그 시장에도 정부의 그 일관된 원칙을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으로 이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거부권이라는 게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민주숙 기자. 네. 이 고유 권한 윤 대통령이 그냥 행사하면 되는 건데 고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역대 대통령들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행사가 됐기 때문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대 역대 대통령들 총 66차례,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숫자만 들으시면 생각보다 많은데 싶으실 네. 텐데 이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중에 45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제외하면 20대 대통령 중에 6명만 사용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또 보시면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특히 사용이 조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원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다시 한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이 제2 요구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 국회가 제적의원 이 과반의 출석과 함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 다시 의결해야 이 법률로 확정됩니다. 이 미달하면 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데요. 네. 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의석이 3분의 2를 차지하지는 못하는 만큼 이 재의결은 이 힘들다는 전망이지만 이 여야 전국 자체가 다시 더 악화되는 상황은 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거부권 윤 대통령의 뭐 결단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뭐 결단으로 행사를 한다고 해도 민심이 사실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하는 이만 또 못 한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강재묵 기자, 예.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 어떨까요? 이 오늘 공개된 좀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 6주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40.4%로 이 직전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부정평가는 57.5%로 직전주 대비 2.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일단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세를 다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영일 위원님, 네. 지금은 지지율이 회복세인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계속 이 지지율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연말에 대처하면서 네. 지금 이게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첫 번째로 지금 추진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지지층도 결집했고 또 노조에 대해서 조금은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네. 중도층 시민까지 합류하면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거부권이 행사될 법안들은 법안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뭐 야당은 무조건 밀어붙이자, 여당은 결사반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 사람들이 나는 찬성일세, 나는 네. 반대일세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다 결집해 있고 네. 이제는 중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해관계가 파편화되면서 사실은 여기서 너무 일괄적으로 거부만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뭘 밀어붙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전당대회에 쏟아지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최근에 좀 잦아들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행보가 주로 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든가 경제 메시지를 많이 냈고 네.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는 안보 문제가 중요해졌고 대통령 지지율이 탄력을 받기에 딱 좋은 지금 코스인데 거부권 행사를 해서 네. 또다시 정치적으로 여야 협치는 또 물 건너갔다. 야당 얘기는 하나도 안 받는구나. 이렇게 되다 보면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물연대 사태 때는 사실 이게 노조에 대한 어떤 이 개혁
이런 부분이 같이 좀 호응을 받아서 중도층도 같이 좀 호응을 해서 좀 플러스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 다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들이 만약 이걸 일괄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가 역효과가 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좀 이 토대로 거부권 행사를 좀 알아봤는데 대통령 지지율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민주숙 기자. 네. 이 정당, 여야 지지율도 사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섰습니다. 오. 8개월 만에 첫 역전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줄곧 이 40%대 지지율로 우위를 지켜왔는데 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져 역전을 당한 모양새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오르고 민주당 지지층이 떨어져서 총 13%포인트 격차로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뭐 민지숙 기자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시점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안에 내부에서 갈등이 상당하거든요.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주 만에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이 좀 심각하긴 하죠. 네. 친윤, 비윤으로 나뉘어서. 근데 좋은 점도 상당히 있어요. 친윤, 비윤이 내놓고 나와서 네. 비윤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또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또 하고 또 천하람 후보 같은 사람은 내놓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네. 이래서 좀 자율성, 다양성 이걸 또 보여주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굉장히 대표가 기정사실화가 되면은 컨벤션 효과가 안 나는데 네. 대표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아. 그 컨벤션 효과가 저는 있는 거다 이렇게 봐요. 천하람 대표 후보는 좀 젊잖아요. 젊은 사람도 또 나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 그게 그 반사 이익 네. 뭐 좀 이런 것도 상당히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지지율 나오는 게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이 나오고 네. 충청도 지지층이 또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데 조금 전에 최영일 위원님이 네. 거부권 행사하면 지지율에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죠.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는 공정, 상식, 원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노란봉투법, 노조가 파업을 해도 제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못하고 양국관리법, 무제한으로 값이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쌀이 과잉인데 이거 되면 농민단체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에 오히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거부권에 대해서도 약간 최영일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이 시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요, 여당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 다 뭐 지지율이 다 상승했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 지지율이 뭐 민심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재묵 기자. 예.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로 여권은 보이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윤 대통령 반대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이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 경찰이 추산하기로도 일단 5천 명이 참석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집회에서는 이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본뜬 인형과 이 샌드백이 등장했었는데 이 샌드백을 세워놓고 이 주먹으로 이제 휘두르는 주먹으로 때리는 퍼포먼스가 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 한동훈 장관 사진을 관역으로 삼아놓고서는 이 활쏘기 이벤트를 했다가 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죠, 이 건사랑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이 시민단체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뭐 사진을 놓고 샌드백으로 쓰기도 하고요, 활도 쏘고. 글쎄요, 저희가 뭐 진보 보수 잠깐 너무 이게 양극단으로 가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활까지 쏘고 샌드백까지 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예, 두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당 경고에도 과열되는 여당 전당대회. 잠시 후 MBN TV 토론입니다.
이 양강으로 꼽히는 후보죠. 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이 신경전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이 당 선관위까지 나섰습니다. 이 선관위가 직접 공개 경고하는 상황에 이른 건데요.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후보 간에 근거 없는 비방 또 일부 후보의 지나친 언행으로 이 국민 우려를 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 밝혔습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 당원 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당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가 있던 당일까지도 신경전은 계속됐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희가 총선 폭망이 확정이 될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부정하려고 해도 저희 당의 총선 후보들은 윤핵관표 공천이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뛰게 될 것이고. 제가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되죠. 저는 당을 위해서 또 김기현 후보를 위해서 바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비난과 비판이 좀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이 신경전은 오늘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이 김 의원이 오늘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20년이 넘게 지난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안 후보가 이 오전 5패 후보임을 좀 강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압도적 1위인 것이 자기들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김기현 물고 늘어져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선거를 지휘했던 거 다 졌습니다. 어떤 때는 중간에 철수하고 어떤 때는 끝까지 뛰어서 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오전 5패였습니다. 뭐 하나도 잘한 것이 없는 분들이 뭐 남에게 그렇게 평가를 그렇게 하세요. 네, 두 사람의 공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천하람 후보도 참전했는데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겨냥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하다. 검증을 예고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기현 후보 내용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민주당 주장만 따라하면 생떼탕이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윤핵관 공천 딱지 때문에 총선이 폭망한다는 이 천하람 후보의 발언은 내부 총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어왔던 사람들이고 다 경륜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마구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내부 총질이나 다름없다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약간 감정 싸움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영일 위원님, 네. 지금 사실 경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뒤끝으로 남으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전략이죠. 서로 흠집내기 전략. 네. 감정은 상하고 골은 깊어지고. 네. 근데 이게 누군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때는 또 통합을 얘기할 거예요. 용광로 전대다 그러면서 화합을 강조하고 네. 진 사람은 진 사람대로 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손을 맞잡을 텐데 네. 문제는 말씀하셨던 쌓여있는 감정이라는 게 그냥 사라지진 않는다. 그쵸. 언젠간 고개를 들고 반드시 아까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이제 김기현 후보가 썼는데 네. 총질이 나중에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공천 갈등이 만약에 벌어진다든가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는 향후에 대권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 당대표인 김기현 만약에 가정에서 대표가 된다면 네.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네. 이게 후과로 남아서 오래오래 국민의힘을 괴롭힐 것이다. 어떤 분들은 분당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내외부의 조건이 네. 최악일 때 일어나는 거지만 적어도 중진 정치인, 지도급 인사들 간에는 감정의 골이 있으면요. 그 개파든 세력이든 계속 서로 꼬리를 물고 싸우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당장 내년 총선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은 보태고 싶네요. 네. 지금의 이 네거티브 전략이 결국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뭐 김기현 후보의 어떤 땅 투기 의혹을 얘기하는 모습을 좀 같이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양강 구도에서 사실 땅 투기 의혹을 얘기하는 어떤 주어는 결국 김기현 후보가 자꾸 도마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금 당원들이 사실 가장 큰 관심 갖고 있는 이 공천 이야기로 존재감을 어필하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 김기현 천하람 후보도 앞서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 바로 상향식 공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막말이나 줄 세우기 같은 저질 행태로 국민과 당원의 지적을 받는 현역 의원이 있다면 이 책임 당원 배심원과 검증을 거쳐서 공천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당심 확보를 위한 승부수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상향식 공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보다 안철수 후보가 하면 뭔가 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마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당내 지지 기반이 좀 아직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미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김기현 후보는 또 이걸 공격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김기현 후보가 가장 많이 파고드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철수 후보의 당 정체성 논란이죠. 이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이 불안한 후보라고 지적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안 후보 측은 정권 교체에 기여한 이 인수위원장의 정체성을 의심하느냐, 이 김 후보 이 혈통 감별사냐고 따져 묻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까지 나섰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과 이 윤 대통령의 단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정체성 검증도 안 된 의원을 이 대통령과 단일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냐며 참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천하람 후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 천하람 후보도 이 대통령의 적이 째째하게 안철수 후보가 되면 어떡하냐. 빈곤, 불평등 이런 사회 현안이어야지 하면서 윤핵관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통령에게 사탕 발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천하람 후보 검찰도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청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도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라고 본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함께 언급해 논기를 끌었습니다. 네. 지금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뭐 김건희 여사도 뭐 소환에 응해야 되고 뭐 나는 대통령한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할 거고 선명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영월 대표님, 안철수 후보는 친윤은 아닌데 비윤도 할 수가 없고 약간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한 방 뭐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지금 홍길동과 좀 비슷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지금 못 부르잖아요. 네. 윤 대통령 친윤을 표방하는데 공동정권, 공동운명하는데 대통령이 아주 극한 심한 말로 그냥 내 편 아니다 이렇게 잘랐잖아요. 네. 안철수 지금 후보가 딜레마죠. 김기현 후보한테는 좀 밀리고 네. 천하람 후보한테는 좀 쫓기고 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냐. 대권 후보라는 데 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지금 좀 멀어져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공천의 공정성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대권 후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국면을 확 타개하려면 뭐냐? 저는 대권 출마 안 해. 뭐 이러면은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철수 후보한테는 이 딜레마는 계속 따라다닐 거다. 친윤 비윤 사이에 어정쩡한 입장. 그리고 또 네거티브 울산 그 김기현 후보 투기 의혹에 황교안 후보가 얘기한 거를 또 편승했다가 네. 당 선관위에서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좀 지금 코너에 좀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총선 뒤에 그 당 대표 대도 사퇴하겠다. 그리고 또 호남에 출마하겠다. 이런 모든 게 공천까지 당 대표 되면 공천까지 하고 사퇴하면 그러면 대통령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결선 투표까지 가서 뒤집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지금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유지하면은 극복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갈수록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 전대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후보들 이제 오후 한 3시 45분쯤 됐죠. 한 1시간 반쯤 지나서 오후
5시 20분부터 저희 MBN에서 TV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저 모습 저희 회사 앞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뭐 각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서 지금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열기가 아마도 약 한 1시간 반쯤 뒤에 지금 이 5시 20분이 되면 저희 MBN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열기가 그대로 스튜디오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5시 20분에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오랜만에 출근길에 북한 미사일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제목은요, 북한 탄도미사일 3발 발사, 김여정 남조선 바보들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해당 미사일 각각 390, 340여 킬로미터를 날아 이 동해상에 떨어졌는데요. 네. 이 비행 거리를 계산하면 이 청주에 있는 공군기지와 오산, 군산 미 공군기지 등을 타겟으로 설정해서 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빠른 인정이었습니다. 북한 오늘 새벽 7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 1시간 만에 600mm 이 방사포를 동원해 사격을 했다라고 전격 보도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 구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술 핵공격 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오늘의 사격 훈련을 통하여 공중 우세를 자고자지하는 미국 남조선 연합공군 역량에 대한 인민군대의 철저한 억제 준비 태세와 대응 의지가 남김없이 과시됐습니다. 네, 북한은 특히 이번에 쏘아 올린 이 방사포 4발이면 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력한 화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북한의 SRBM 발사에 따른 이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발사 직후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네. 이 발사 상황과 함께 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보통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엔 아무리 빨라도 다음 날 아침 새벽 뭐 그렇죠, 6시쯤 돼서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1시간여 만에 바로 이렇게 입장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던 대로 하던 관행이 네. 이미 지난해 도발부터는 다 깨지고 무너졌어요. 아. 그러니까 도발을 할 때마다 뭐 일주일 주기로 네. 주말 새벽이면 발사한다든가.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좀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네. 바로 이제 지난해부터는 뭐 한꺼번에 쏘기도 하고 매일 쏘기도 하고 또 텀을 두었다가 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성명이 나오는 것도 김여정 주로 노동당 이 네. 부부장의 성명이 굉장히 거칠기도 한데 이번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토요일 오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네. 화성 15형을. 네. 그리고 이제 통미봉남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거 남조선을 겨냥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미국을 주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쏘고 나서도 이 미군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태평양을 우리가 사격장으로 활용할 빈도는 우리가 결정하는데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미국과 대화하고 싶은 도발의 목표를 좀 명확히 하면서 네. 이게 우리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험한 말들을 쏟아낸단 말이죠. 네. 상대하지 않겠어. 지금 이 메시지를 점점 강하게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도 다양한 도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 쭉 해왔던 어떤 관례, 이런 예측 가능성을 지금 의식적으로 깨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에 나왔는데 강재묵 기자, 예. 토요일에도 한 발을 먼저 쐈어요. 네, 그제 토요일에는 이 ICBM 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이 새해 첫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 48일 만에 무력 도발로 올해 들어서는 2번째 사례입니다. 이 일본 방위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4,000km이며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 하루 전날 미 안보리와 한미 연합훈련에 불만을 표하며 이 전례 없는 대응을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담화를 발표하고 하루 만에 이 ICBM 발사와 이 오늘 SRBM 미사일 2발 발사까지 총 3번의 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네, 앞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북한의 무력 도발에 우리 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ICBM의 맞대응 성격으로
어제 일요일인 어제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한미 연합 훈련에 나선 건데요. 네. 이 모두 10대 비행기가 참가했는데 특히 괌에서 한반도를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전략기 B1B가 출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초음속 기종으로 60톤에 달하는 폭탄을 탑재할 수가 있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으로 꼽혀 우리가 미사일 도발에 맞불 작전으로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아침에 북한 도발이 이어지자 네. 정부 오늘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외교부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이 기관 5개를 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총 3발을 쏜 걸로 보이는데 토요일에 일단 1발을 쐈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쯤에서 2발을 쐈습니다. 총 3발을 쐈는데 토요일에 쏘고 오늘 아침에 쏘고 똑같이 등장한 게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한 얘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 토요일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 지금 이 남조선 것들 상대할 의향이 우리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2발을 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거는 태평양을 우리가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이 빈도수 결국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미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명확한 메시지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남쪽이랑은 얘기 안 한다. 우리 미국이랑만 얘기할 거야. 라는 얘기. 뭐 원래도 뭐 미국이랑 좀 직거래를 좀 하고 싶어 하긴 했습니다만 굳이 노골적으로 2번 다 이렇게나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싱가포르, 뭐 베트남에서 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뻔했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는 거의 북한을 지금 무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와라. 우리가 이런 7차 핵실험 네. 이것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너희들 대북 제재 해제해주고 미국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는 거죠. 계속 위협의 강도를 도발의 강도를 높일 테니까 우크라이나 이쪽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북한이 갖고 있는 이 가공할 미사일 핵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 좀 써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무시. 네. 그러니까 이제 회색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인기라든지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회색 도발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쓸 정도로 앞으로 계속 쏴대겠다.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만큼 대북 제재가 오래될수록 그만큼 버티기가 좀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 아니냐. 그만큼 뭐 아사자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잖아요.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신형이 계속 나오면서 재래식 미사일을 이거 재고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쏴서 없애버리자. 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좀 이 무시 전략을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약간 북한이 안달이 난 거 아니겠느냐. 좀 우리 좀 봐줘라 라는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숙 기자, 네. 그런 보도를 또 봤습니다. 지금 북한이 토요일에 먼저 한 발 쏜 이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기습으로 쏘라고 좀 지시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습치고는 또 너무 늦게 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북한 말로는 기습 명령으로 썼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가 있고 발사까지의 시간을 따져봤더니 9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 남측 전문가들은 이게 뭐가 기습이냐. 이 그러게요. 북한의 기술 수준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걸 듣고 이 김여정 부부장 오늘 아침 반박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하. 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네. 표현해 보시면 이 남조선 바보들이다, 뭐 좁쌀 같다, 어떻게 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냐 이렇게 감정적인 비난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 설명이 기습 발사라는 개념이 이 발사 명령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하고 적중한 순간을 판단해서 기습적으로 발사하라고 했다. 요 단어에 조금 천착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기습적으로 발사를 해라. 시간은 너희가 알아서 이렇게 네. 했더니 진짜 기습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영일 위원님. 네. 그렇게 뭐 기습 같지는 않긴 합니다. 네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기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여정 부부장이 말은 기습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말은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저 욕이나 저런 거 막말 다 빼고 보면요. 너무 친절해요. 설명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전문가들이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아직 완성 안 된 것 같아. 또는 기습이라고 했는데 9시간 걸렸고 이거 고체 연료 아니고 액체 연료인 것 같아. 네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다 이런 보인다 얘기했더니 이거죠. 오래 걸린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기상과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네. 오후에 네. 7대의 이 한미 간의 네. 정찰기가 상륙한 시간에 우리는 쐈다 이거예요.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췄다는 설명을 하고 네. 재진입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신호를 끝까지 네. 우리가 추적을 하겠냐 이런 기술적인 설명을 막 해줘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 말 좀 들어줘요. 아. 기습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특히 ICBM에 대해서 기습적이라는 말은 네. 미국 긴장하고 있어. 언제 쏠지 몰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군사적인 도발 플러스 음. 이 안에는 북한 스타일의 제스처 게임이 숨어 있다. 우리를 좀 봐주세요. 아까 윤 의원님 말씀처럼. 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꼭 봐줘야만 돼요. 우리 이렇게 무섭다니까 하고 엄포를 놓는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러한 다른 때와 다른 네. 굉장히 절박해 보이는 거친 말,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한미 당국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은 항상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북한은 그냥 대화 채널을 요청하면 돼요. 네. 그럼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도발은 도발대로 하더라도 투트랙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절박한 연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게 훨씬 쉽겠다. 참 이게 답답한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결론적으로 북한이 지금 절박해서 협박이 안 되는 협박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협박이 실제로 정말 협박으로 우리가 느껴지려면 이 쏜 미사일 발사가 성공을 해야지 협박으로 우리가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이 오늘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이 SRBM에 대해서는 이 한미 정보 당국이 아직 이 미사일 고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 있었던 지난 토요일 ICBM 미사일 관련해서는 이 낙하 장면이 일본 자위대 소속 전투기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낙하 도중 이 두어 개로 갈라진 뒤 이 불꽃이 튀면서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온 뒤에 이 공기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 불이 붙으면서 갈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즉 대기권 재진입에는 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기술성 완성도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뭐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일단 미사일은 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죠. 미사일 한 발당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근데 지금 북한이 벌써 민지숙 기자 네. 3발을 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난도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 ICBM 한 발 쏠 때마다 390억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미사일 71발, 71발을 발사하는데 약 2,600억 원이 넘는 돈을 북한이 탕진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에 더 나설 것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북한의 식량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매체를 통해서 이 존엄과 영광은 억만금을 준데도 바꿀 수 없다. 이 주민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무리하게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김종대 전 의원은 이 고체 연료 개발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액체 연료 미사일을 다 소진하려는 그야말로 재고털이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목숨보다 존엄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저 노동신문의 얘기를 북한 주민들이 있는 그대로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어쩌면 이 북한 주민들 식량난이 미사일 발사를 결정한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그다지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강재묵 기자. 예. 김정은 위원장은 뭐 북한 주민들이 굶든 말든 본인은 좀 호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과 그의 경호원들이 이 대북 제재 대상인 이 수입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이 만장일치로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바가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독일제 차량이나 아니면은 그 일본제 차량들이 좀 포착이 된 건데 대북 제재 감시망에 이 틈새가 발생하는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나라가 뭐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제대로 좀 이게 제재 효과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벤츠도 들어가 있고 뭐 일제 차량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대북 제재가 지금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정은은 작년에만 해도 미사일 쏘는데
900억, 2,600억 들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민들의 민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하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거든요.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내보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네. 저렇게 제재가 완전히 지금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네. 저렇게 구멍이 나 자동차 있으니까. 뭐 미사일 뭐 트럭이라든지 네. 뭐 하다못해 바퀴라든지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다른 조치도 중요하지만 중국이나 관련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더 협조를 유연하고 해가지고 네. 제재를 정말 촘촘하게 더 좀 깐깐하게 좀 쪼여가지고 북한을 할 수 없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식적인 대북 제재가 아니라 굉장히 촘촘하고 강화된 대북 제재를 우리나라뿐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러시아, 중국도 포함된 대북 제재가 좀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960만 원 들인 한복 근무복 외생 논란의 이 원점 재검토입니다. 이 전북 전주에 있는 이 한국 전통문화전당이 한복 근무복을 새로이 도입했다가 외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한국 전통문화전당은 이 전주시의 출연 기관인데요. 네. 이 다름 아닌 이 전통문화전당이 근무복이 일식집 종업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이 상의 옷깃이 일본 전통 복장이죠. 이 기모노와 유사하다. 이 기모노와 이 동정의 폭등이 좁은 것이 비슷하면서 일본풍을 좀 그러니까 일본풍이 생각나게끔 한다고 하면서 비난이 이어진 건데요. 네. 이 전당 측은 이 태극기의 검은색 괴와 이 태극기 바탕에 흰색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이나 이 저고리 깃 위에 덧대는 헝겊의 폭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일본 기모노를 연상케 한다. 일본풍, 외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일면 저 옷을 이제 근무복으로 한다고 하는 이 한국 전통문화전당,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 해당 근무복 도입을 잠정 보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근무복 80벌을 만드는데 980만 원, 약 1,000만 원의 돈이 들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단순히 색이 검은색이고 이 동정의 폭이 좁아서 일본 의상과 비슷하다라는 지적은 이 반일 감정을 앞세운 선입견에 기인한 것이란 입장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당 근무복을 만든 사람이 BTS 지민 씨가 입은 한복을 디자인하는 등 이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황희슬 디자이너입니다. 네. 이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한 분인데요. 이 같은 논란에 직접 입장 표했습니다. 이 해당 옷은 유물 자료에 근거해 이 조선시대의 칼깃을 기본 삼아 제작된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설명을 붙인 거고요. 이 검은색 역시도 우리 고유의 전통 오방색 중 하나인 이 왕이 입던 허니와 학자들의 심의에 쓰이는 색과 동일하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 동정의 너비 폭 관련해서도 이 넓으면 한복, 또 좁으면 일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한복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한복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게 강재묵 기자. 예. 사실 최근에 중국이 한복이 뭐 자기네 전통 의상인 양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2022년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였었죠. 이 개최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을 마치 중국 전통 의상인 것처럼 이 세계인에게 소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던 건데, 이 중국이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여기에 빗대서 이 한복공정이라는 이 비판까지도 이어졌었습니다. 네, 사실 이 중국의 동북공정 움직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 중국 백과사전 바이두를 검색해 보면 네. 우리나라 전통 부채춤이 이 조선족 전통 무속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최근에는 또 다수의 중국 드라마에서 이 태권도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관련 사진들을 쭉 캡처해서 올리면서 네. 요즘 왜 중국 드라마에 뜬금없이 태권도가 많이 나오냐. 이 한복 공정에 이은 이 태권도 공정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판소리나 아리랑 등을 전부 이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 문화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아, 우리 한복인데 뭐 일본스럽게 맞아요.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또 나선 것도 없잖아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디자인에서 우리나라 거라고 전통 문화 관련 여러 단체에서 표방한 것 중에 네. 잘못된 것들이 왕왕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리꾼들은 또 그걸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것을 지킨다는 네.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디자이너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됩니다. 네. 아, 우리 전통 문화에 또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 제일 좋은 디자인은 직관적으로 보면 아, 우리 것. 예를 들면 요즘에 꼭 전통 한복이 아니어도 네. 개량 한복이어도 아, 이건 우리 느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굳이 좀 이제 외색과 비슷한 느낌을 네네.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필요가 있었을까?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그 경우에는 복잡해집니다. 좀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친근한 것부터 네. 확장해서 그리고 더 나중에 다양하게 우리 것 중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고요 하면 좋은데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림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아쉬움은 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좀 인정을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 황예이슬이라고 네. 전주 저쪽에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BTS 아, 원래 알고 한복- 계셨어요? 그렇죠. 아주 한복에 대해서 유명해요. 네. 저분이 BTS 한복 디자인도 하시고 한복 업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게 우리가 볼 때 좀 뭐 일식 주방장옷 같다 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예술가의 작품으로 좀 봐줄 수는 없나요? 우리가 물론 좀 처음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복도 사실 지금 한복은 또 계속 개량되어 온 거거든요. 네. 조선시대 때 한복하고 지금 한복하고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네. 지금 우리가 일식집 주방 같다는 한복도 어떻게 보면은 서양인의 눈이나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 더 참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최영일 의원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네. 좀 더 우리는 좀 넓은 시야로 좀 작품을 좀 봐주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두 분 위원님들이 의견이 조금 살짝 나뉘었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 두 분 의견이 나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논란이 될 법한 사안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해법이 뭐 딱히 있을까요?